안녕하세요.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신효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중국 동북지역과 만주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영화도 나온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잠깐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면 봉오동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맨 처음 말씀드렸냐면 이런 영상 매체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우리가 기억하거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혹은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봉오동 전투가 혹시 몇 월 달에 있었는지 아세요? 6월 달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더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당시 일본군 보고서에 보면 열상 환자가 꽤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고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고 있는 옷 지금 어떤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완전히 동계 한겨울에 입는 옷이잖아요. 하나같이 다. 이런 모습은 두 가지가 착정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중국 동북 지역,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모습들을 뽑으면 대부분 했던 게 홍범도나 김좌지 등의 그런 사진을 근거로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실제로 전투에 활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찍은 사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왠지 북쪽으로 가면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설문조사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북쪽 가면 좀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입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만주 지역 이때 이 지역이 매우 더워요. 실제로. 6월달은 진짜 더워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하고 착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도 현재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표성, 주류성, 핵심, 그들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를 뽑아내는 게 역사의 어떤 전문성, 역사의 특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독립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의 특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홍범도 여우로 나왔던 모습을 보면 이 복장을 입고 그대로 나왔어요. 이 사진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똑같죠? 홍범도가 이 옷을 입은 게 언제였을까요? 1922년도 모스크바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러시아 군복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 전까지 이거 입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차고 있는 권총도 그때 받은 총이에요, 레닌한테. 근데 여기서는 보면 벌써 그 총을 차고 있죠. 즉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을 여기다가 투영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칫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안창호 선생이 상해 독립운동 준비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당시 임시정부가 불란서 조계에 있었잖아요. 그 조계에 있을 때 그 불란서 조계에 있었던 프랑스 경찰이 다쳐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 합의 볼 때 돈을 줘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임시정부가.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때 안창호가 마침 토지구매 자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올 때 10,000불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10,000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창호가 결국 빌려주게 되는데 환전 금액을 떼고 줘요. 여러분들 ATM기에서 요즘 돈 뽑으면 같은 은행이면 수수료 없이 뽑죠. 당시에는 환전 금액을 몇 퍼센트나 뽑았을까요? 전신환으로 해도 30% 이상 떼요. $10,000 빌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0 정도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7,000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화폐가 첫 번째 위패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전 가능한 금액인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역시 현물이죠. 금, 은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기에 1920년도 정도 되면 두 가지 화폐가 아주 엄청 안 좋은 취급을 받아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화폐들이 매우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주로 어떤 화폐들이 대우받았을까요? 은괴 같은 것들이 대우받아요. 원래 중국이 대표적인 은괴가 유통되던 은본위 국가였기 때문에 은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인정을 받아요. 당연히 금도 같이 인정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에서 만약에 군자금 혹은 어떤 돈을 갖고 올라간다고 하면 원화를 갖고 올라가잖아요. 아까 미국 달러도 30% 뗐어요. 일본 원화는 얼마 정도 뗐을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군이 했다는데 50% 이상 수수료를 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도와줬던 게 이화양이나 이런 데서 그나마 수수료를 적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갖고 가는 그런 것까지 우리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하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군자금 모아서 간다? 거기서 독립운동하면 된다? 그런 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만약에 서울 지역 근처에 서울 근교에 어디 나라 잃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땅을 좀 사서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독립운동 하시니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불안하겠죠.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쪽 지역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 한다라고 하면 매우 불안해요. 특히 이 지역에서 당시에 대표적인 독립운동에 영향받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1919년도 3월 3.1운동이 한반도 전체에서 불길같이 일어났잖아요. 이 지역도 그게 알려져요. 3월 11일 날 3.11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은.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 어떻게 볼까요? 물론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특히 중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과히 좋게 보지 않아요. 당시 이 중국 지역에서 무슨 법률을 내세우냐면 한인 차별 정책을 몇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무기 소지나 무기 거래 같은 것들을 금지시켜요. 중국 그 당시에 땅덩어리도 워낙 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자경단 같은 것을 지역 단위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자경단 들어갈 때는 총기가 갖고 휴대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필수예요. 이 지역은 당시에 국가의 통제력이 없으니까, 경찰력이 이미 상실된 지역이니까 신흥무관학교 교장도 납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경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병대. 근데 민병대 들어가거나 민병대 도움을 받으려면 중국인은 그냥 도와줘요. 자기 민족이라고, 자국민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한인은 한교, 한당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해요. 오히려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요. 그리고 니네들 왜 땅 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기 거래하는 것도 막아요. 실제 당시 신문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오래된 무기를 대거 팔아요. 새로운 신식 무기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 1차 세계대전 직후기 때문에 무기들이 엄청나게 유통이 되거든요. 그 유통 대상에 한인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요. 사적 거래 금지 이렇게 해서 막아놔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병대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1920년도 10월 달에 일본이 대규모로 이쪽에 한인들을 탄압하러 올라오죠. 흔히 경신참변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청산리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인보다 당시에 안정근 같은 분의 기록을 보면 의외의 내용이 나와요. 일본에 대한 경각심보다 개군이라고 해서 중국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요. 일본을 빙자해서 중국군이 와서 무차별적으로 약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919년도 3월 11일 때 연길에서도 대규모 3.1운동이 일어나는데 당시 이 연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맹부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대규모 탄압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되니까 중국이 조선인을 이용해서 일본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조선인한테 잠깐 항상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시 한인들이 독립운동의 근간으로서 변복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 변복운동이 뭐냐면 중국인처럼 입고 중국인처럼 변복하자, 머리를 변발하자라는 운동을 벌여요. 중국인과 최소한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자. 중국인들 사이에 숨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그 상해 임시정부 찍은 사진 보시면 이시호 선생부터 한 몇몇 분이 대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중국 복장을 많이 입고 계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입고 싶어서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1920년도 이전에, 10년도 이전에 이 지역, 간도 지역이나 연변 지역, 연해주 이쪽 지역 보면 한복 입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1920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찾기 어려워져요. 1920년도를 전후해서 화북 지역부터 중국에서 기근이 엄청나게 휩쓸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배 타고 조선으로도 오고요. 걸어서 심양이나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1910년대 많이 갈 땐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중국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은 연간 100만 명 이상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심양 이쪽부터 정착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압록강, 지반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올까요? 연길까지, 간도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구와 충돌할까요? 당연히 조선인들과 충돌하죠. 그래서 1920년 정도 되면 벌써 전체 인구 비율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중국인과의 갈등도 심해져요. 처음에 한인들이 와서 경작한다고 하면 3년 동안 경작하면 3년 동안은 세금 안 받고 4년 동안 축차적 받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5년 만에 조선인들을 내친다든지 계약을 끝나자마자 연장 안 해주고 애써 경작까지 해놨는데 바로 버린다든지 여기서 심을 수 있는 모종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자기네들 다 가져가서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중국인으로 국적을 전환하라고 종용해요. 안 하면 너희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탄압을 받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국외 운동은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합쳐진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이 하와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그들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무장독립, 아까 영화의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 그냥 마치 무주공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돈 받아갈 때는 중국 돈으로 받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낼 때 혹은 어떤 전신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은괴로 내야 돼요. 나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100원을 받았는데 낼 때는 2배, 3배의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잠깐만 보시면 엄청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오죠.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정의롭죠, 일본군들이. 그 독립운동이랑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이 청산리와 봉오동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청산리인가 봉오동인가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런 것과 연결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산리 전역에 있었던 게 독립군 이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던 곳이 이쪽이었죠. 근데 연결되는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이 연결됐고 일본에서 일본군을 얘기했죠. 그런데 조금 넓게 생각해 볼게요. 1920년도 그냥 1차 세계 이직후까지예요. 독립군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원래 이 지역에 봉천파하고서 중국의 군벌들이 있었고요. 직내파와 안이파 해가지고 중국 군벌들이 위안스카 1916년도 죽은 이후에 심각하게 이들이 다툼이 있고 내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1920년도 7월 달에는 내전이 20년도예요. 20년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요. 10월 달에 청산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봉천파까지 들어간 내전이 있었어요.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이게 장장님이 중국어로 짱쩌리니 지배하는 군벌이죠. 당연히 전쟁하기 전에 뭐 할까요? 돈도 걷어야 되고요. 군벌이잖아요. 군벌의 정의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군인들을 뽑고 먹여 살리고 돈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사병이잖아요. 사병. 그 돈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죠. 근데 중국인들한테 많이 걷으면 불만 갖겠죠. 그럼 누구한테 걷겠어요? 많이. 당연히 조선인들이나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더 가혹하게 대응하죠. 그런데 7월 달에 이렇게 완직 전쟁이라고 해서 내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봉천파가 베이징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먹어요. 장조님이 이때. 그래서 연립정부까지 만들어지고요. 이 당시에 1920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데, 마치 간도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끊임없이 임시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독립전쟁을 위한 활동이나 모색을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근 같은 분들을 여기다가 임시정부에서 대표자로 파견을 해요. 1911년도에 청국이 무너지면서 신해혁명 나면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면서 각 성 단위로 해서 사단을 중심으로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 사단들이 대부분 다 군벌화 되는데 1918년도 19년도에 넘으면서 이 봉천파가 흥룡강 성을 사단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바로 길림성 길림군을 이 당시에 맹은원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맹은원이. 근데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전투에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 그 당시에 이쪽 직내파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맹은원하고 직내파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관성자 사건이라고 해서 1919년도에 맹은원을 추대해주고 대신 고용 승계를 해준다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즉 당시에 봉천파가 이 연길 지역에 있었던 군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상태에서 1919년도 8월 달부터 되면 불협화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에서 내전이 커져요. 여기서 내전이 커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고요. 돈 갖고 뭘 할까요? 군인 모으겠고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무기 사야죠. 그래서 이 장장님이 무기를 어디서 주로 구매해오냐? 일본에서 구매해와요. 일본한테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또 누구랑 탄압이 들어갈까요? 조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게 돼요. 당시 7월에 이제 중국 동북 지역이 아닌 그보다 조금 위여인 시베리아와 연해주 정도로 보겠어요. 여러분 잘 보시는 이른바 볼셰비키와 그 당시 백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전쟁 중이었고요. 시베리아에 당시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각국이 파견해서 이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해요. 여기서 가장 많은 군대를 누가 투입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이 투입해요. 3개사단이나 투입해요. 원래는 8,000명씩 투입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어설프게 약간 모략을 하면서 3개사단 3만 명 가까이 투입하게 돼요. 게다가 태평양 지역에선 독일 식민지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단순한 외교적 마찰? 아니에요. 당시의 언론 보도나 당시 사람들의 구술 내용을 보면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가요.
사실은 태평양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 회의 때문에 이 전쟁 위기를 극복하려고 만들어졌고, 당시 파리 강화 회의 때도 이 내용 갖고 크게 일본이 충돌해요. 그게 뭐였냐면 요 지도가 되는데, 원래 영국이 이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중국과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독일군을 몰아내주면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게. 그런 걸로 넘겼죠. 약속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한 영향을 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중국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중국의 대표가 파리 강화회 때 조약을 조인하지 않고 그냥 퇴장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데, 칭다오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독일하고 전쟁에서 자기네들은 독일에서 뺏었다라고 하면서 칭다오를 점령해버렸어요. 근데 독일은 아니다, 중국은 우리는 독일하고만 조개 계약을 했던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뺏으면 어떡하냐, 우린 중립국이었다, 전쟁이 끝나면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독일 나갔으니까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해요. 전쟁법 논리상으로는 중국이 맞아요. 근데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이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배우는 21개조 조약이나 위안스카이의 황제 지원을 당시 일본이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걸 나중에 장장님이 또 이어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중국의 칭다오에 대한 문제나 이쪽은 해결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게 독일의 가장 큰 문제가 남아요. 어디냐면 독일의 위임 통치라고 했던 부분과 호주 위임 통치, 영국 위임 통치하고 여기는 서태평양 지역이에요. 이 서태평양 지역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1898년도에 미서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돼요. 미국의 최초의 대규모 외국 식민지가 돼요. 그러면서 태평양 개발과 그것과 같이 부흥해서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1922년도 이전까지 필리핀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필리핀을 태평양 가로지르러 가는 게 빠를까요?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서부에서 가면 태평양 가로질러서 가는 게 빠르고요. 동부에서 가면 대서양을 가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태평양 지역의 서부 해안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요. 주 도시가 당연히 뉴욕부터 시작해서 보스턴까지 다 동부에 있었죠. 동부에서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필리핀 오는 게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영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국의 전쟁 계획을 보면 오렌지 계획이라고 해서요, 미국의 나중에 레인보우 계획이라고 발전되는데 전쟁 계획을 세워요. 미국은 항상 당시에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에서 동시에 전쟁에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실제로 1815년도까지 해서 미국이 영국하고 전쟁하거든요. 그때 백악관이 불타죠. 미국은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영국이 언제든지 자기네들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캘리포니아는 언제든지 영국에 육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서부 대서양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동부에서는 그런 위협에 대입했을 때, 바다를 막게 됐을 때 만약에 서부 해안에서 처음엔 청나라, 그 다음엔 일본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그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방비 해안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만약에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가 연합을 해서 미국을 공격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불렀을 때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19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러일전쟁 직전에 영일동맹이 있었죠. 영국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이 인도나 이런 위협을 받게 되면 일본은 자동 참전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914년도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일본은 선전포고 안 했어요. 공식적인 개별 선전포고 안 하고 자동 참전했어요. 자동 참전하면서 바로 중국의 칭다오 이쪽을 공격했어요. 비스마르크 요새를 공격했어요. 그렇다면 1920년도까지 영일동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예요. 미국은 영국과 만약에 문제가 마찰이 생긴다, 혹은 반대로 미국이 만약에 일본과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영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반대로 영국과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필리핀으로 가는 통로가 영국이 직접적인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러일전쟁 때처럼 수에즈운하를 러시아 함대한테 제대로 개방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서양 항로가 봉쇄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당시에 미국에서는 수도꼭지라고 불러요. 만약에 영국이 전 세계의 수도꼭지를 잠그면 전 세계 물류는 봉쇄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싱가폴, 지브롤타, 그다음에 마젤란 해협,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수에즈. 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군대가 전부 다 영국 지배하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을 만약에 봉쇄시키면 미국은 필리핀과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922년도 태평양 회의할 때 첫 번째 미국의 조건이 뭐였냐면 영일동맹의 파기예요.
그러면 1922년도 이전까지 일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겨요. 독일이 원래 공업 국가잖아요. 특히 독일이 이 지역에서 태평양 전 지역에 대한 통신망을 깔아요. 특히 여기 조그맣게 야프섬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필리핀 옆에 야프섬, 태평양 거기에 통신 허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통신 허브를 만약에 여기 이 지도대로 하면 일본이 권역 하에 들어가잖아요. 요 파란색에 하면 일본 위인 통치라고 되어 써 있는데 괌하고 필리핀하고는 미국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야프섬이 만약에 일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즉 하와이에서 오는 활동까지 다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필리핀 지역에 있었던 미국의 그런 이권이나 미국의 지원이 봉쇄될 거예요. 심지어 일본이 훈련을 필리핀 앞바다까지 가서 해요. 함대 훈련을. 우리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라고 여론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리 강화회 때도 이 내용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로 올라요. 반대로 일본도 이 내용이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당연히 전쟁 중에 우리가 우리의 피땀 흘려서 뺏은 건데 이것을 미국한테 헌납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전쟁 위기로 치닫게 되죠. 여기서 독립군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죠. 우리 스스로는 전쟁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만 하면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그 배후를 위협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승만도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당시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누군가와 전쟁하면 처음엔 미국이었고요. 미국하고 이게 태평양 회의 끝나면서 전쟁 위기가 가라앉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있죠. 당시 러시아하고 전쟁 위기가 또 커지거든요. 당연히 러시아하고 전쟁 위기 났을 때도 전쟁 나면 우리가 그 배후에 있어줄게.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중국이 있죠. 또 어디 있을까요? 호주가 있죠. 호주는 누구예요? 영국이죠.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일본은 끊임없이 멜서스 트랩에 갇혀있다라고 전제해요.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를 일본 내에 그런 인구로서 그걸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했고 그 식민지가 필요한 것은 일본이 대외 팽창 정책. 근데 이미 일본은 대외적으로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모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918년도에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 태평양 식민 설명드린 거예요. 체코군 시베리아에서 적백내전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유럽 국가들이 간섭을 해요. 그래서 간섭전쟁이라고 실제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각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립군 무기라고 하는 체코 무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체코 군이 여기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베리아 파견군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밑에 있었던 동청철도에 있었던 그리고 관동군이 가죠. 그 다음에 이쪽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일본군이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어디까지 차지하려고 했냐면 바이카로까지 차지하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카로의 요 끝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빨간 부분 칠한 부분인데 당시 지형도를 보신 것처럼 400m밖에 안 돼요. 그 통과 구간이. 근데 길이가 한 36km 되거든요. 이 구간이 좌측으로는 고비 사막이 있어요. 해발 고도가 거의 2000m 넘어요. 그리고 밑에 수심은 800m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막으면 일본이 어디를 먹을 수 있어요? 동북아시아를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잘 썼죠, 일본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재빨리 3만 명이나 군대를 파견해서 먹으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요 지도에서 보면 가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가시일까요? 독립군이 가시처럼 베껴 있지 않아요? 독립군이 이 지도에 보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독립군이 절묘한 위치에 있어요. 가시처럼. 그래서 일본은 당시 이거를 인우부라고 표현해요. 인우부에 독립군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한다. 이들 때문에 배후가 어렵게 한다. 아까 조선군이 관동군과 시베리아 파견군에 밀려서 진급도 잘 안 되고 이런다고 했죠. 그러면 조선군이 진급을 하려고 생각하겠죠. 그럼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출병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봉오동과 청산리. 그리고 독립군도 이것을 기화로 해서 더 못을 확 박으려고 하죠. 일본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죠.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독립군이 이 당시에 여기에 없었으면요. 일본은 시베리아 이쪽 지역 다 먹었을 거예요. 물러나거든요. 청산리 이후에 1921년도 이후에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물러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독립군이 봉오동, 청산리 이 전투가 크게 저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3,000명이나 학살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일본군이 출병했던 인원이 3,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독립군이 이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쪽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의 대외 팽창을 대외 대륙 침략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일본은 대외 침략 전쟁을 감행하죠. 언제요? 만주국 만들잖아요. 그 만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1932년도까지 독립군 때문에 한 15년 이상 미뤄졌던 계기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전선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도 중국 전선에 제대로, 아까 중국이 조선을 당시에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자치구나 당시에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948년도 49년도 중국에서 당시에 조선의 저력이 보였던 그 독립군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1920년도 4월 달부터 되면 이쪽에 일본이 극동동학이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타협을 보게 돼요. 정리하자면 1910년도에 우리가 흔히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죠. 당시에 이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도 엄청나게 심하지만 이 근처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뿌리게 내리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토대를 건설하고 그 토대가 중국 독립군 기지로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조선군, 관동군, 청도, 점령군 이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점점 팽창하는 과정에서 문어발식으로 대만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팽창을 억제하는 역할을 저는 겸허히 말씀드리지만 독립군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